가끔씩 그 음성 판단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양성 판단을 받는 경우가 있던데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학적인 답을 드리자면 RT-PCR 아까 설명드린 거에 거기에 해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RNA가 뭐 한 분자만 있어도 디텍션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굉장히 많이 민감해졌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떤 때는 뭐 검체가 어떻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져서 양의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음성으로 나왔었을 때는 디텍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RNA는 없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 바이러스가 많이 증폭을 했었으면은 다시 해보니까 양성이 나오는 거죠. 바이러스가 많아져서 RNA가 많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양성인 건데 음성이다가 양성이다가 음성 이렇게 됐다고 하면 사실은 음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RT-PCR은 되게 그 민감하기도 하고 정확하기도 하지만 너무 민감해서요. 사실 검체를 다룰 때 뭐 옆에 있는 굉장히 많은 바이러스를 만졌던 것이 연구사들도 엄청 피곤하거든요. 이 수만 가지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실수로 들어갈 수도 있어서 여러 번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음성이면 그 사람은 음성이에요. 최근에 롯데월드 학생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 연구사를 탓할 일도 절대 아니고 이 방법 자체가 민감하다는 것은 그런 약점도 사실은 약점이라기 보기보다는 우리 분자생물학 실험실에서 처음 학생이 와서 하는 모든 실험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무서워할 일은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입니다. 일단 좋은 강의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고 싶은데요. 이 바이러스가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잠복기에서도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연계되는 그 바이러스의 약간 생물적 특징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게 지금 생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상으로 보면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병증은 약해요. 병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안 무서워야 되는데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바이러스가 되게 많이 증폭돼 있는 사람인데도 증상이 없는 거죠. 무증상이다가 갑자기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으로 그냥 계속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병증은 약한데 그 복제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로 지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다고 봐야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시작한 게. 그래서 아직 가야 될 길은 멀긴 한데 점점 전파력은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이렇게 역학조사를 많이 해봐도. 그리고 병증은 조금 약해지는 것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그러나 이것도 더 길게 봐야 되는 거라서 일단은 그 위험 그룹의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게 점점 모아지고 있는 학술지 논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위험군의 관리라는 게 나는 위험하지 않으면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사람 간에 움직이는 거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사실은 자기도 몰랐는데 아프신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사실은 병이 있는 내 친구 감염시키면은 큰일 나는 거니까 위험군 관리 쪽으로 점점 더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에 대한 연구만이 아니라 연관된 그 질환들의 연구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끝부분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수님께서는 이 팬데믹 현상이 코로나 종식이 먼저 끝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먼저 될 것인지 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예. 그렇게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감 바이러스는 종식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 백신이 개발이 돼서 이제 이 백신으로 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지구상에 없습니다라고 선언된 병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유일하게 천연두가 유일해요, 역사상. 근데 저는 드라마 즐겨보는데 드라마에 보면 몇백 년 전에 임금님이 천연두 때문에 뭐 마마병 앓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사실 오랫동안 있었던 건데 백신으로 종식시킨 첫 번째 예이고 아직까지 두 번째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상당수의 집단 면역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체가 잘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항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거는
면역계 일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의 개발은 종식보다는 아마 완화 그리고 좀 위험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하기를 예를 들면 그 독감 백신 계절적으로 맞듯이 그냥 예측을 한 모델로 계속 변화되는 코로나 베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이 계속해서 리포트가 되고 그 우리가 계절 백신으로 맞기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제가 전망할 수 있는 그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백신이 나오면 사실 우리가 모두 다 임상 3상에 참여한 거나 마찬가지인 게 되는데요. 점점 그 백신은 발전을 해서 덜 위험하고 백신의 효과는 큰 쪽으로 가기는 갈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나오는 백신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기대하는 거는 좀 과학적으로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비관할 건 아니고요. 우리가 껴안고 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희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요? 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 또 질문이 있은 학생들은 손들기 기능을 이용해 주십시오. 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고등학교 최지한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방법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완치자의 항체를 이용해서 치료제를 네. 개발하고, 완치자의 혈장 치료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네, 중요한 이야기고요. 완치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뭐 죽은 바이러스로 RNA가 RT-PCR로 디텍션 됐다 하더라도 완치자라 함은 항체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증도 다 제거하고 바이러스 제거했으니까 완치자에서 혈액을 뽑으면 그 전처리를 하면은 뭐 혈액 안에 있는 다른 바이러스나 그러니까 이 코로나 말고요. 아니면 뭐 그 알레르기 유발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위험한 것들은 모두 다 전처리해서 제거하고 항체만을 뽑아내는 거를 그 혈장이라고 하는데 혈장 치료를 하는 방법은 메르스 때도 사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용되는 그 방법이고요.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영화에도 나왔죠. 컨테이전에도 나오고 아웃브레이크에도 나왔던 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완치자의 혈장은 매우 중요한 치료제의 소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완치자가 매우 적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완치자를 마치 그 다시 재양성될 것처럼 이렇게 막 멀리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혈장을. 그게 좀 잘 안 돼서 이 자꾸 사회적으로 완치자는 사실 우리한테 나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기 자꾸 껴안고 완치자를 너무 이렇게 무슨 특히 뭐 많이 N차 감염까지 시킨 사람을 도외시하는 분위기나 좀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하는 건 좀 인권 침해적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완치자의 혈장은 아주 중요한 그 치료제입니다. 그게 중화항체, 제가 얘기한 주목할 만한 중화항체에 해당해요. 사실은 뭐 중화항체는 만들 수도 있고 완치자의 혈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지금 기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좋은 뉴스이고 우리나라 질본만이 아니라 미국 FDA에도 홈페이지에 보면은 완치자들 그 혈액 기증해달라는 그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시민들이 껴안고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동아고 손준혁입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의료기술로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하든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도 궁금한데 우리 의료기술로만은 안 되고요. 이제 과학기술인데 이 과학기술에는 바이러스학, 그다음에 저 같은 분자생물학자, 그리고 기계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포함돼야 돼요. 뭐 컴퓨터학자까지 다 포함돼야 되는데 그 과학기술이라고 제가 다시 그래서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뭐냐면 그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즉 감염병 그 임상 시험 데이터가 500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뭐 5만 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바이러스의 구조, 바이러스의 지놈 이런 걸 보고 예측을 할 수가 있어서 어떤 그 감염병이든지 끝까지 연구를 하고 끝까지 가고 나는 게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실력이 쌓여서 좀 학제 간 통합으로 해서
다음번에 감염병에 대한 예측과 어떤 약을 써야 되는 약물 재창출을 할지, 그다음에 백신은 어떻게 빨리 뭐를 응용해서 할지에 대한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서 전방위적 데이터를 모집을 하고 컬렉트를 하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다학제적 연구가 이번 기회에 아마 그 100년 만에 찾아온 팬데믹에 긍정적인 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고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즉 공공성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과학자들부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나온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고 이거는 넥스트 감염병 X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의학만이 아니라 모든 전방위적 연구입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라이브로 보시는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상 실험을 네. 반드시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나요? 오래 걸리고 옛날 네. 방식 같은데 네, 예. AI를 이용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이런 네.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거에 대한 모델링을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사실은 두 개가 포함된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는 꼭 사람한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람한테 들어가기 전에 동물한테 하는데 이 동물이 사람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 ACE2라는 리셉터도 다르고 그래서 동물 실험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걸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소위 전임상 모델,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지만 사람은 아닌 그런 모델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단축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게 그 아이디어로 몇 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완전히 활용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면 3차원 미니 장기 같은 걸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 연구가 박차를 가해져서 다음번에는 훨씬 더 많이 임상시험에 활용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AI에 관한 건데 AI가 잘 작동하려면 그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정말로 많아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데이터가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임상시험도 돌입하고 있는 게 그 화살표 설명 안 드렸지만 뭐 렘디시비어 하나 안 쓰고 면역 조절제도 같이 쓰고 뭐 이런 거에 일종의 그 복합 그리고 칵테일 실험들 다 포함해서 400개, 500개인 거거든요. 이 정도의 낮은 숫자로는 AI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항체 만들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약을 개발을 하고 이 바이러스의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게 된다면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이면 그제서 AI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AI가 이 사태를 해결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데 AI 기술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AI만 발전하면 안 되겠더라. AI가 대상으로 해야 되는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컴퓨터 데이터만이 아니라 생물학 데이터, 역학 데이터, 그리고 약에 대한 그 약학, 그 파마콜로지라고 하는 그 데이터 모든 거 다 포함해서 나와야 되더라라는 게 나와서 이거야말로 정말 협업을 필요로 하게 되는 데이터들이 쌓이면 AI가 나중에 넥스트 감염병 X는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짧게 한 가지 질문만 네. 더 드리겠습니다.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바로 배포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배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런 질문입니다. 임상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백신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수백 명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한 100명 정도에 쓰는 게 임상 1상, 그다음에 수백 명한테 쓰는 게 임상 2상, 그다음에 1000명 정도로 쓰는 게 임상 3상입니다. 왜 사람의 숫자를 늘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하냐면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우리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은 그 사람을 모두 다 스캔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말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컬렉트해야 되는데 부작용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댕기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만 많이 일으켰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도와 얼마나 항체를 만드느냐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위험도를 따지거든요. 그래서 1상, 2상, 3상까지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매우 높았다고 하면 폐기하기 때문에 임상 시험을 다 끝내야지만 이제 그 상용화가 되죠. 그래서 시간이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건데 이 경우는 우리가 100년 만에 팬데믹을 맞았고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 때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고 했으니까 신속 허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3월 달에 시작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이제 3상을 끝내겠다라는 건 신속 허가에 해당하는 거라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희생된다 하더라도 대다수가 혜택을 얻는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 거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오고 있다는 거는 매우 희소식이라는 점은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